예, 저는 하여튼 공천이 당에서 하는 걸 유권자한테 넘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공천이 폐지된다는 걸로 해서 뭐 당에서 그동안 선택했다는 것들을 이제 직접 유권자한테 한다는 건데, 저는 91년도에 이 부평에서 구의원으로 첫 지방자치제 부활되면서 그때 당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지방선거 막 치를 때 기초 경우는 당이 없이 출마를 정당 했는데, 없이 선거 치러본다. 그럼요. 그렇게 치러봤을 때 내가 오히려 그 당시에 공천제가 정당 공천제가 있었으면 저같이 동네에서 공방하면서 뭐 주민운동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었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공천도 못 받고 예. 그 실제 본선에서도 당선 못 해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선 그렇게 되면 정당 분위기로 가버리게 되니까. 근데 저는 당시에 정당 공천이 없으면서 동네 일을 주민들한테 그냥 참 저 여자 참 부지런히 동네 일을 한다라고 인정받으면서 그게 됐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선거를 기초 단위에서 풀뿌리 단위에서 할 경우는 여성들한테 꼭 불리하진 않다,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정당 안에는 이 남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한국 문화 속에서 남자 당원들이 대다수죠. 뭐 더구나 정책을 결정하거나 공천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남자인 거고, 여성들은 선거 때 잠시 이렇게 동원되거나 뭐 이렇게 시중드는 분위기로 됐기 때문에 내부에서 공천받는 거는 여성들한테는 사실은 좀 더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유권자들은 남자 여자 반반씩이라도 똑같이 여성들도 그렇죠. 예, 이제는 투표권에서 다행히 예전 역사에서 많은 여성들이 희생당한 걸로 한국의 여성들은 투표권을 똑같이 행사를 하는 거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부인이 남편한테 누구 찍을까요 물어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댓글로 됐다는. 예, 그러기도 하고, 더구나 요즘엔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다. 그러면은 남편이 얘기하면 에이 당신은 몰라서 그래. 동네에 뭐 여기 뭐 어린이집도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뭐 동네 시장 가는데도 뭐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치매 어르신 치매센터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신 회사 나가서 뭘 알아, 동네 일은 차라리 내가 잘한다 이러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죠. 뭐 동네에서 그 아저씨 그냥 뭐 앉아가지고 뭐 사람들 밥 먹여주는 거는 하는 거 봤어도 동네 일 한다고 쫓아다니는 건 내가 못 봤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동네 여성들의 그런 시각도 훨씬 저는 높아졌다. 그러면 오히려 유권자들이 반반씩 있는 그런 그 선거에 공천권을 직접 내주고 판단을 해달라 하는 것이 꼭 여성들한테만 불리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보다는 당내에서 여성들에 대한 공천에 불리한 점들을 많이 인정해줘서 뭐 그 할당제도 하고 뭐 또 점수도 30% 가산돼서 당내에서도 이제는 여성들이 많이 공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그래도 선거는 돈과 조직 아니냐. 근데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그 생활의 범위가 돈과 조직을 선거 전에 가진 만큼 한 거에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돈에 관해서는 지금도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당에서 여성들 나가면은 기탁금을 지원해요. 그걸 이제 당이 아니라 직접 선관위에서 여성 후보들한테 기탁금을 주는 걸 가도 되는 거거든요. 여성발전기금은 어쨌든 세금으로 여성 정치인 양성하기 위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다 하는, 지금 한국의 위상에서 여성 정치 참여 꼴찌라는 거는 이건 제대로 지금 많이 좀 개선 안 되죠. 개선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꼴찌입니까? 낮은 수준에 있죠. 지금 남녀 격차 지수가 135개국 중에 108인데 세계에서 108이라는 남녀 격차 지수 중에 가장 큰 정치인 부분이 정책 결정,
정책 결정 정치 부분이거든요. 뭐 거기 격차 부분에는 우리나라는 남녀 교육 부분은 지금 오히려 여성들이 대학을 더 많이 가는 거여서 교육 부분은 아니거든요. 수능 부분은 아니거든요. 건강 부분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 정책 결정하고 임금의 부분에서 아주 굉장한 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경제대국으로 10위권에 들고 김연아가 세계 올림픽에서 1등을 하는 판에 지금 이런 격차 지수가 108등이다 하는 부분은 그래서 여성 정치 참여는 우리 어떤 일종의 그 큰 과제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선관위에서 여성 정치 참여하기 위해서 기탁금을 직접 지원한다. 저는 그거는 여전히 돈을 부족한 여성들한테 또는 그건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 진작의 문제거든요. 선관위에서 직접 300만 원을 여성들한테 기탁금을 준다 하는 거는 모든 유권자들 또는 출마자들한테 봐라, 한국의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꼭 필요한 거다. 왜냐하면 특히나 생활 자체는 남녀의 시각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의회나 또는 단체장이 남녀가 같이 그 회의도 하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걸로 선관위에서 300만 원을 또는 뭐 500만 원을 기탁금을 준다. 그거는 상당히 여성들한테 이 출마에 아주 격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여성 유권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선택할 때 나라에서 여성들 정치 참여 필요하다고 하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해서 훨씬 더 좋은 그 기회를 여성들한테 주는 거죠. 기존에는 당을 통해서 그럼요. 줬는데 이제는 여성들이 그 출마 후보한테 모두 다 준다는 거죠. 선관위에서 줄 수 있는 거죠. 모든 후보한테. 그렇죠. 출마가 굉장히 늘 수도 있겠네. 그렇지만 어느 여자가 그 돈 기탁금 몇백 받자고 출마하겠습니까? 자기가 받는 거 가지고 걸로 들어가야 되는 그럼요. 그 기탁금 받자고 해서 출마할 마음을 갖는 여자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기초연당 단위에서는 여성 명부제가 좀 어쨌든 여성 참여에서 좀 대안은 될 수 있을까요? 명부제도 그렇고요. 또 지금 이제 국회 유승희 의원이 내놓은 안 중에는 17대도 그 안을 냈어요. 남녀 같이 그 선거에 동시 동반 선출제, 남녀 동반 선출제라고 그래서 그 한 선거구에 여성 하나, 남성 하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중선거구는 2명 내지 3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적어도 여성 하나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남녀 동반 선출제를 지금 유승희 의원이 17대도 내놨는데 그게 굉장히 논란하다가 결국은 채택이 되지는 그거는 않았지만. 더 획기적인 거나요? 예? 더 획기적인 그럼요. 근데 그게 이미 17대 때 얘기된 거고, 그게 17대 때 처음 나온 거냐면 이미 그 이전에 나왔어요. 생활자치, 지방자치 시작되는 시점부터 여성들이 실제로 많이 여성 정치 참여돼서 생활의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주자는 선진국은 이 여성 선진국 정치 참여는 몇 프로 됩니까? 거기에서는? 반반 되죠. 반반. 프랑스는 아예 남녀 동수법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하고 차이는 거기는 이제 거의 정당 비례로 하니까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정당 안에서 만들어내서 헌법에 아예 남녀 동반 선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으로 만들어놨고 지금 우리는 한 몇 프로 됩니까? 루안다 경우도 법에서 아예 남녀 여성들의 부분을 아주 획기적으로 루안다가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자꾸 후진국이 나중에 선진국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잘 만든 법을 채택을 하거든요. 루안다도 지금 여성들 경우가 한 40%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로 가는 이유는 이미 아주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적으로 낮은 나라에서도 이 선진국에서 좋은 법 부분은 특히나 여성 부분에서 우리는 몇 프로입니까? 우리는 그 기초 부분에서 할당 받아서 이제 20% 조금 넘고요. 국회 경우는 아직도 20%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단체장 경우는 2%입니다. 2%. 예. 이 230명 가까운 단체장 중에 여성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2점 이렇게 점을 붙여가지고 하는 프로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네. 저는 그 여성들의 부분을
그 국민들이 어쨌든 공천 폐지하자 하는 게 큰 흐름으로 요구를 했고, 그거를 대통령이 된 분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후보로 나섰던 분들이 다 약속을 해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한 상황이라고 치면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제일 실망하는 거는 정치꾼들은 약속을 안 지킨다 하는 거거든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아내려면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약속에 약간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방법을 가야 된다. 그게 저는 지금 이 정당 공천 폐지가 우선이고, 여성 부분은 보완하고, 그리고 유권자가 여성이 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현재 제가 선거를 5번을 치러봤는데, 선출직으로 치러본 입장에서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특히 기초자치는 생활자치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예. 뭐 저도 더구나 새누리당에서 통해서 나온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이고, 뭐 제가 봤을 때 국회, 그 새누리당의 이제 지금 국회에 계신 분들이 그 반대의 의사들을 조금 뭐 요즘에 표명하지만, 거기도 아마 여론조사 나가면은 뭐 민주당 못지않은 그런 거라고, 다들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요, 난립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돈 많은 새누리당 후보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새누리당 쪽에서는 결국은 돈 많은 새누리당 후보들만 난립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민주당 후보가 적게 나오니까 그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또 서울하고 수도권 지금 현직이 많다. 이걸 제일 우려하더라고요. 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공천 없이 가자 하는 쪽에서는 요즘에 민주당이 인기가 없는데, 민주당 그 이름 안 걸고 나가 정당 공천 폐지하는 게 오히려 당적을 뺏는 건 아닌 거니까. 그런다고 치면은 민주당에서 일 열심히 한 사람이 민주당 때문에 떨어지는, 인기 없어지는 그 당의 그 뭐 표는 조금 배제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이런 건데, 저는 그런 얘기로 말려들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과 정치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또 정치 분야에 어쨌건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이 방침을 좀 가져가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정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그렇죠. 지금 그게 달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집단 1위가 그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걸러준 역할을 한다. 예.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정서가 제일 깔리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광역 선거 때는 이제 제가 정당에 들어갔어요. 2012년 할 때. 그 뒤부터 저는 계속 같은 당에서 뭐 옮겨 다니지 않고, 또 중간에 빠진 적도 없이 계속 해왔던 입장에서는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그 정치에 있어서의 정당 정치 중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정당이 바로 세워지고 잘 운영되는 것이 국민들한테 좀 더 행복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없더라고요. 또 이 워낙 지금 선거법이 이 행정을 맡은 단체장이 선출될 때는 정당 소속이지만 이것을 부정 운영하거나 또 어떤 다른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아주 제한이 많아가지고 뭐 일체 정당적이거나 정치적인 거를 하려 그러면은 규제를 당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치적인 정당적인 부분에서 구청장이 움직일 수 있는, 영향 미칠 수는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뭐 그 영유아 보육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기본 이렇게 이 풀뿌리 민주주의 이 행정에 관련된 어떤 것들이 중앙에서 서로 충돌될 때, 그럴 때 뭐 입장 표명을 또는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또 기초 단위에까지 그렇게 뭐 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전에 한번 크게 양당이 부딪혔던 미디어 뭐 편성에 관련해서 뭐 이제 종편 뭐 이런 거 부딪혔지만, 그게 뭐 기초 단위에서 부딪힐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기초단체는 더 돈을 달라고, 광역이나 돈 달라고, 지방정부가 돈 달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 여야 간에 이렇게 부딪히기보다는 중앙정부와 뭐 오히려 이제 하는 거여서 제가 3년 경험해 보니까요. 정당 정치에 정책적으로 구청장이 어떤 입장이어서 뭐 그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당선될 때 그 선거 나갔을 때 캐치프레이즈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었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제가 달동네에서부터 쭉 활동해서 거기서 구의원되고 거기서 정치활동 쭉 했던 거에서 가졌던 그 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자유주의와 뭐 이 세상이 자꾸 현대화돼서 가족이 해체돼도 그 공동체가 우리 사회의 가장 마지막 그 희망이 아닌가. 공동체에 대한 부분의 그 핵심이 더불어 사는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로 지금 양극화되는 부분을 기초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따뜻하게 나누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 제가 정치를 하면서 꾸준하게 가져왔던 거고 구청장 때 그걸 내세웠고 그리고 구청장 되고 나서 온 우리 부평에 같이 나가자 하는 걸로 됐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저는 지속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단지 이웃만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그리고 단지 그냥 이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그 같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사회, 경제, 환경 이 부분을 다 통합한 지금 내용이 지속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지속 가능한 부분은 과거에 뭐 리우 회의 때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의 개념과 지금의 개념은 더 많이 확장된 개념이고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가 뭐 청와대 직속 비서관을 두면서까지 운영해 왔지만 그것이 이명박 시절에는 이제 녹색 성장으로 그래서 마치 녹색 성장이 경제의 한 수단으로 되는 경향도 있었고 그것이 또 세계적인 흐름이어서 이제 부응하기 위한 뭐 이 간판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진정한 지속 가능 부분이 지금 뭐 유럽에서는 이미 20, 30년 동안 얘기하면서 진행해 온 부분에 더 이상 정말 이 부분에 세계가 같이 나가지 않으면 같이 공존하지 못하고 같이 파멸한다 하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GCF 아니겠습니까? 전에 유엔은 전쟁하지 말자고 평화의 그걸로 유엔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기후에 의해서 이 지구 재난에 의해서 우리를 서로 보호하자고 국가적으로 만들어진 게 GCF입니다. 그 GCF를 인천에 작년에 유치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천이 GCF의 내용에 걸맞는 부분이 채워져서 받아들인 건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용을 채우자 하는 거로 가게 되는데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세계적으로 이 지속 가능한 부분, 환경, 지구, 이 이웃, 뭐 모든 걸 포괄해서 이렇게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고 공존의 얘기죠. 그래서 특히나 부평은 그간에 산업도시와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 3%밖에 안 되는 땅 안에 군사부지와 공단 빼고 나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 굉장히 오밀조밀 이렇게 좀 부대끼면서 사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는 단지 군사와 산업이 아닌 사람이 같이 사는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오는 피해가 그동안에 이 환경 오염되고 뭐 이 자동차 공장이 있다 보니까 또 차 중심의 도시가 되고 이런 데서 우선 우리가 바뀌어줘야 될 부분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도 대기 오염이 가장 많고 또 자동차로 인한 문제들이 또 많이 야기되는 곳이기도 하고 훼손돼서 지금 뭐 미군 부대 주변은 다 또 오염됐다고 할 만큼 그런 데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미래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맡았을 때 토건 산업으로 한 3천억짜리 공사들이 벌어졌어요. 뭐 80억, 100억, 뭐 150억 이런 거에 재정이 다 바닥도 나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 토건 산업이 아니라 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합친 부분이 부평이 다시 선택해야 될 길로 지속 가능한 그런 비전을 선택하게 된 거고 그거는 거버넌스로 해야 된다 해서 지속가능위원회를 둔 거고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지속 가능한 그 행정을 만들어낸 새로운 샘플로 되는 거죠. 예. 그 구체적인 사업은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것이 뭐 의제도 있지만 의제는 그냥 뭐 굴포천에 뭐 이걸 생태적으로 하자 뭐 이런 정도라고 치면 이 거버넌스는 정책적으로 직접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고 있는 거에 이거는 이 지속 가능한 입장에서 보면 이 지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고 정책적으로 제안을 행정적으로 제안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지금 뭐 주변에서 여기 주차장을 왜 하느냐 뭐 이러지만 이 지속 가능한 사업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에서부터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가장 작은 단위로 1층이 주차장이 아닌 녹지광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열섬 효과도 현상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부터 녹지를 만들어가면서 시민들의 이런 녹지 사업들을 같이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여주는 거고 부평 5동에는 실제로 이제 실천단이 만들어져서 자기네 동사무소 옥상 위에 생태 작업장 만들어내서 또는 동네 구석구석에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 대신에 뭐 자기네들의 그런 생태 환경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각 부서마다 지속 가능한 걸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과제 발굴들을 했죠. 뭐 100가지 발굴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거에 이름만 붙이는 것도 있지만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뭐 하숙과 그랬는데 이걸 기후변화 대응과로 이름을 변한 거라든가 청석과 했는데 이건 자원순환과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자원을 순환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행정을 보게 되는 거고 그냥 하수를 처리하고 뭐 빗물을 물난리 안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에 대한 이 관계에서 우리가 재난을 대응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이 91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작해서 지방정치를 했다면 지금 이제 하여튼 정치인으로서 이런 행정가로서 20년 이상을 공무원들을 접해왔죠. 네. 그리고 또 특히 국회나 시에 가서도 뭐 시공무원, 국회 공무원, 뭐 중앙정부 공무원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봤을 때 공무원들이 가장 기초 단위의 공무원들은 일단 서민들이다. 네. 뭐 지금 지속 가능한 그야말로 직업이라는 거 말고는 월급이 박봉에 애 둘 데리고 키우려면은 헛벌이로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희가 월급을 늦게 주거나 성과급을 못 줄 때 우리 직원 중에 하나 편지 쓴 사람이 내가 애가 셋인데 이번에 애를 셋 낳는데 세 번째 애를 낳는데 지금 성과급 안 준다고 하거나 우리 뭐 월급에서 조금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난 충격을 받는다, 헛벌이다 그런 절절한 얘기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사는 모습을 봐도 다 우리 관내에서 그냥 뭐 조그만 집 하나 그냥 겨우 갖고 살거나 뭐 이런 그런 거에서 보면 그 굳이 공무원을 대상화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정치를 했을 때는 이제 이 울타리가 정치인들끼리의 울타리지만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 제안이라든가 또 그걸 통과시켜서 얻는 부분도 성과지만 공무원이 된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변하면 훨씬 더 빠른 변화와 훨씬 더 확실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근데 다만 이 공무원들이 그간에 가졌던 생각들을 다르게 변화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하고 어떻게 같이 바라보게 할 것인가 그것들을 하는 거에서는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썼죠. 뭐 편지를 쓰거나 원래제어 때 얘기하거나 또는 강사는 모셔다 교육을 받게 하거나 또 그 내부 직원들끼리 뭐 톡톡 플러스라고 30명끼리 뭐 이렇게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훈련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뭐 해서 공무원 교육을 생각을 바꾸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데 비전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제가 꾸리치바에서 보고 온 부분이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꾸리치바의 가장 삶의 질이 높고 그런 도시로 되는 데 있어서는 시장과 공무원의 변화가 가장 컸던 거죠. 그리고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따라온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철학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그 철학이 있는 도시는 철학이 있는 시장과 철학이 있는 공무원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제가 3년 동안 이 같은 비전을 갖게 하고 또 같은 우리가 그 기쁨을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인사에도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뭐 한다든가 뭐 그야말로 시험도 보게 한다든가 또는 금평에 이런 지속 가능한 부분이 반영되는 일을 하는 직원들의 금평을 높여준다든가 뭐 그리고 끊임없이 그거를 시라든가 중앙에 이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구가 있다 하는 것들을 부각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공무원들이 민과 또 함께 일하면서 변화의 주체 세력이 되도록 하는 것. 합리화 자치의 부분, 합리화 나눔 문제 저희가 이름 붙여서도 하지만 뭐 우선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도 다 하고 있지만 우리 부평구의 경우는 예산이 아까 말한 대로 거의 월급 걱정할 만큼 그랬는데 주민 딴 데가 그랬어요. 야 돈도 없는데 무슨 주민참여예산제 하냐.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는 세계적으로도 돈 없는 도시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과를 상당히 봤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나가는 예산은 오히려 줄여주고 꼭 필요한 주민들한 맞춤형 예산이 나갔다는 점에서도 그게 거버넌스로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훈련받은 주민이 이제는 다른 데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을 강의시켜서 예산 심의에 들어오게끔 하는 자기 훈련이 되게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거가 성과의 한 부분이고요. 거버넌스 아까 주민참여 말고 저 지속가능위원회 부분도 거기 지금 한 몇십 명이 그 주민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선 비전을 각 그 분야로 나눠가지고 우리 행정에 제안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자치로 가는 그 의식을 높이는 어떤 사례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또 제가 정치 20년을 하면서 가졌던 경험들은 또 그 여성이 아니더라도 가져야 되는 그런 행정과 정치 경험은 충분히 활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바닥 작업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뭐 22개 동 직접 동네에 저 취약한 곳에서 잠자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날 밤에 동네 주민들이랑 얘기를 하고 다음날 아침 동네를 누비면서 아침에 어떻게 출근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지 밤새 동네 안에서 어떤 뭐 또 어려운 사정들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동네 사람들이 오손도손 또 얼마나 또 재밌게 사는지 그래서 22개 동을 전부 숙박 행정을 했습니다. 이런 게 아마 이 여성이기도 하고 또 지방자치를 쭉 경험한 밑바닥 출신의 행정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온 게 아닌가. 그리고 저기 뭐 LH에서 사업 안 해준다는 그 십정동 달동네에서 제가 무려 70일을 그 공방 안에서 벌레 물려가면서 뭐 한밤중에 뭐 그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와중에도 70일을 살면서 LH 사장이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도 그것도 두 가지를 다 겸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돌봄과 책임의식이 우리 보통 한국에서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부분에서 아마 작용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동네에서 지방의원을 시작했던 경험이 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배려받는 것이 민주주의다. 풀뿌리 민주주의다라고 했던 정치 경험에서 두 가지가 겸해졌다고 그 청장님은 보육 문제는 좀 확실히 해결했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보육과를 마련했죠. 우선은 전국에서 아마 보육과를 마련한 부서는 없을 겁니다. 그 보통 뭐 여성정책관의 보육팀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텐데 저는 보육과는 보육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이 사회 진출에 많은 약점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 미래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기도 한 보육 부분을 직접 보육 행정에서 보육 전담 행정을 한다 하는 것인데 어려운 점의 하나는 역시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맞춤 우리처럼 어린이들 또 맞벌이들이 많은
구립유화원은 인기가 최고잖아요. 최고인데 그걸 많이 만들려고 내지 하나 못하는 만든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40억 이상 듭니다. 어. 40억 이상만 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거기 그 매칭해서 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15개 정도 있는데요. 부족해요. 네, 제가 바라는 거는 앞으로도 한 10개는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런 맞벌이 많이 나가는 현상에서는. 그런데 민간이 지금 어쨌든 대체적으로 있으니까 민간에서 이 구립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공공형이 있습니다. 예, 이 돈이 많이 드니까 구립은 못 짓고 민간 중에서 이 구립처럼 운영할 수 있는 데를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부평은 공공 어린이집이 그것을 또 한편 보완해 주고 몇 있죠. 개 됩니까? 그것도 한 10개 됩니다. 예. 그래서 부평에서는 예전에 민간 어린이집 막 확산했다가 그것도 막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 공공형으로 넘어오게 하고 또 구립도 만들어가고. 안녕하세요. 우리 폴리뉴스 애청해 주시는 젊은 시민 여러분. 제가 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좀 더 나은 세상 되기를 희망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그럴 때마다 힘이 많이 붙이게 됩니다. 또 한편 힘이 붙일 때 원군을 얻고 싶어 하는 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옆에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큰 정치는 또 뭐 젊은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정치 부분에는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배려고요. 또 우리 생활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의식을 갖고 또 책임을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서부터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 또 한편은 권리를 요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지방 행정, 지방 정치, 또 큰 정치, 또 우리 시민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같이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예.